어머니, 저 휴가 냈어요. 걱정 마시고 편하게 쉬세요. 무릎 수술 후 극진히 간병하던 며느리. 병원비 서류라며 도장을 찍어달라기에 믿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행에서 통장을 확인하려다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김말자님, 이 통장은 지난달에 해지되었는데요. 설마 하는 마음에 등기소로 달려갔더니 직원의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 주소는 2달 전에 명의가 변경되었네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매일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언제나 무료니까요. 사연 들으시면서 마음에 닿았다면 살짝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김말자가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보인 건 며느리 이소연의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지 사흘째, 아직도 다리에는 묵직한 통증이 남아 있었죠. 어머니, 깨셨어요? 진통제 시간 됐는데 드실래요? 소연이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38살의 며느리는 갈색 단발머리를 귀 뒤로 넘기며 약봉지를 뒤적였죠. 말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맙다. 68살의 말자는 평생 남편과 아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아들 대호가 전부였죠. 대호가 소연을 데려왔을 때도 선뜻 며느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재산이 꽤 있다는 걸 알고서 결혼한 거 아니냐는 친구들의 걱정에도 말자는 웃어넘겼었죠. 어머니, 저 휴가 냈어요. 제발 편하게 쉬세요. 소연이 말자의 이불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었죠. 말자는 며느리의 손길이 낯설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아이고, 그럴 것까지야. 대호는 어쩌고? 그이는 회사 일이 바빠서요. 저라도 잘 모셔야죠. 소연의 대답은 언제나 빈틈이 없었습니다. 말투도 공손하고 행동도 정성스러웠죠. 아침마다 죽을 끓여오고 다리 마사지도 해주고 병원비 처리도 깔끔하게 해냈습니다. 퇴원하는 날 소연은 말자를 부축하며 차로 안내했습니다. 검은 세단 뒷좌석에 앉은 말자는 창밖을 바라봤죠. 10년째 살고 있는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33평짜리 아파트였죠. 어머니, 제가 당분간 매일 들를게요. 무릎 재활 운동도 도와드리고요. 집에 도착하자 소연이 말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반찬통들이 가득했죠. 말자는 놀란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다 뭐니? 어머니 좋아하시는 반찬들이에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만들었어요. 말자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경계심이 일었지만 무릎 통증 때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소연의 행동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죠. 마치 진짜 딸처럼 말자를 보살폈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말자는 조금씩 마음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매일 찾아왔고 청소며 빨래며 집안일을 도맡아 했죠. 대호는 가끔 전화로 안부만 물었습니다. 엄마, 소연이가 잘하고 있지? 나는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말자는 그런 아들이 안쓰러웠죠. 그래, 일 열심히 해라. 소연이가 잘해주고 있다. 하지만 소연의 진짜 의도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매일 찾아올 때마다 소연은 말자의 일상을 세심하게 관찰했죠. 통장이 어디 있는지, 인감도장은 어떤 서랍에 보관하는지, 집문서는 어디에 있는지, 모든 걸 머릿속에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연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정산하러 가야 하는데 통장 좀 빌려주실래요? 제가 대신 다녀올게요. 말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무릎이 아파서 거동이 불편한 터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다. 조심해서 다녀와라. 소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지만 말자는 보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무릎을 주무르느라 정신이 없었죠. 창밖에는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복수의 첫 장이 열렸습니다. 말자는 아직 모르고 있었죠. 자신이 길러낸 독사가 천천히 목을 조여오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독사는 가장 다정한 얼굴로 다가오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말자의 무릎은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 지팡이 없이는 먼 거리를 걷기 힘들었죠. 소연은 여전히 매일 찾아와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어느새 말자는 며느리에게 완전히 의지하게 되었죠. 어머니, 오늘은 병원 가는 날이에요. 정기 검진 받으셔야 해요. 아침 일찍 찾아온 소연이 말했습니다. 말자는 거실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났죠. 무릎은 아직도 뻐근했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진 상태였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소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이니?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보험 처리하려면 서류가 필요한데 어머니 도장이 필요하대요. 소연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말자의 눈을 어지럽혔죠. 나이가 들어서인지 작은 글씨는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다 뭐니? 보험금 청구 서류예요. 어머니가 직접 가셔야 하는데 제가 대신 처리해 드리려고요. 위임장만 써주시면 돼요. 말자는 망설였습니다. 평생 도장을 함부로 찍지 않고 살아왔던 터라 선뜻 내키지 않았죠. 하지만 소연의 다음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나온 병원비가 800만 원이 넘어요. 보험 처리 안 하면 다 내셔야 해요. 8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말자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뭘 어떻게 해야 하니? 인감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할게요. 집으로 돌아온 말자는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인감 도장을 꺼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만들어준 도장이었죠. 김말자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진 도장을 보며 말자는 잠시 추억에 잠겼습니다. 여보, 이 도장은 아무한테나 함부로 찍으면 안 돼. 알았지?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저으며 거실로 나왔죠. 소연이 탁자에 서류를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찍어주시면 돼요. 소연이 가리키는 곳마다 말자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나, 둘, 셋. 어느새 10장이 넘는 서류에 도장이 찍혔죠. 말자는 불안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이게 다 병원비 서류 맞니?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꼼꼼히 확인했어요. 소연의 눈빛은 진실해 보였습니다. 말자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기로 했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속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집에 돌아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은행 다녀올게요. 보험금 나오면 바로 병원비 정산하고 올게요. 그래, 수고했다. 문이 닫히고 말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차갑게 느껴졌죠.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말자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소연이가 병원비 처리한다고 했지? 고생이 많네. 그래, 내 아내가 정말 잘해준다. 다행이야. 나는 출장 가야 해서 일주일 정도 집에 못 들어가. 소연이가 잘 챙겨줄 거야. 전화를 끊고 말자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소연이 만들어 놓은 반찬들이 가득했죠. 갈비찜, 잡채, 나물 반찬까지 정성이 가득한 음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몰랐습니다. 어제 찍은 도장이 단순한 보험 서류가 아니었다는 걸. 그 중에는 통장 위임장도 있었고 부동산 거래 위임장도 있었죠. 소연은 차근차근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소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서류를 들고 왔죠. 어머니, 세금 정산 때문에 서류가 더 필요하대요. 이것만 더 처리하면 끝이에요. 말자는 이미 한 번 도장을 찍은 터라 이번에는 별다른 의심 없이 도장을 내주었습니다. 소연의 손놀림은 빨랐고 순식간에 모든 서류에 도장이 찍혔죠. 어머니, 통장도 잠깐 빌려주실래요? 보험금 입금 확인해야 해서요. 그래, 가져가라. 말자는 통장까지 건네주었습니다. 소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와 통장을 가방에 넣었죠. 그리고는 언제나처럼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점심 만들어 드릴게요. 아니다. 오늘은 그냥 쉬고 싶구나. 그러세요. 그럼 저는 은행 다녀올게요. 소연이 나간 후 말자는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무릎은 이제 많이 나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말자의 마음속에는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죠. 인감도장을 내준 날, 그날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는 걸 말자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말자의 무릎은 거의 회복되어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소연의 방문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찾아와서는 이런저런 서류를 들고 왔죠. 어머니, 재산세 납부하셨어요? 제가 대신 처리해 드릴게요. 어머니, 관리비 고지서 왔는데 제가 낼게요. 말자는 점점 모든 일을 소연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편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집주인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죠. 어느 날 오후 말자는 오랜만에 친구 박정기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정길은 근처 시장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었죠. 뽀글머리가 인상적인 정길은 말자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았습니다. 아이고 말자야. 무릎은 다 나았니? 응, 이제 괜찮아. 오늘은 떡볶이나 한 그릇 먹으러 왔어. 두 사람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떡볶이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죠.
근데 너 요즘 며느리가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야? 뭔가 수상하지 않니? 무슨 소리야? 소연이가 얼마나 잘해주는데. 그래도 조심해. 요즘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 말자는 정길의 말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은행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은 말자는 통장을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죠. 고객님, 이 통장은 지난달에 해지되었는데요.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잠시만요. 확인해 보니 김말자님 명의로 새로운 통장이 개설되어 있네요. 그런데 거래 내역이 직원이 망설이는 모습을 보고 말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최근 큰 금액이 여러 번 이체되었네요. 혹시 본인이 하신 건가요? 말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원이 내민 거래 내역을 보니 수천만 원이 빠져나가 있었죠. 이체된 계좌의 예금주는 모두 이소연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말자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집 서류를 확인해 보기로 했죠. 안방 장롱을 뒤지니 등기권리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말자는 등기소로 갔습니다. 불안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죠.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김말자님, 현재 이 주소의 소유주는 이소연님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2달 전에 명의 이전이 완료되었네요. 증여 형태로 처리되었고요. 말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직원이 놀라서 부축했지만 말자의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죠. 평생 살아온 집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며느리 명의로 넘어가 있었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말자는 떨리는 손으로 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호야, 엄마야. 지금 당장 집에 와봐라.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집이 소연이 명의로 되어 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대호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등기소에서 확인했다. 네가 알고 있었니? 아니에요. 저도 전혀 몰랐어요. 소연이가 잠깐만요. 제가 집에 가서 이야기할게요. 저녁 무렵 대호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뒤이어 소연도 들어왔죠. 거실에 모인 세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소연은 태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거잖아요. 병원비며 생활비며 제가 다 부담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언제 집을 준다고 했니? 도장 찍으실 때 다 설명드렸잖아요. 어머니가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말자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대호가 당황하며 아내를 바라봤죠. 소연아, 이게 정말이야?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여보, 나도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소연의 태도는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말하는 며느리를 보며 말자는 온몸이 떨렸죠.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가면을 벗은 순간이었습니다.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말자가 소리쳤지만 소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이제 제 집이에요. 나가실 분은 어머니예요. 그 말에 말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가꾸고 지켜온 집에서 쫓겨날 처지가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대호도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말자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방안 어둠 속에서 눈물만 흘렸죠. 남편이 떠나고 혼자 지켜온 보금자리를 하루아침에 빼앗겼다는 사실이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말자의 마음속에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자는 여전히 자신의 집에 머물고 있었지만 이제는 주인이 아닌 눈치 보는 처지가 되었죠. 대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갈팡질팡했고 소연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머니, 아침 안 드세요?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 나오세요. 소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자는 방에서 나오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죠. 배가 고팠지만 며느리가 만든 음식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말자는 살금살금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김치라도 꺼내 먹으려 했죠. 그때 거실에서 소연의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예요. 응, 다 잘 진행됐어요. 집도 제 명의로 넘어왔고 통장 돈도 거의 다 빼냈어요. 말자는 숨을 죽이고 벽에 몸을 붙였습니다. 소연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죠. 시어머니요? 이제 슬슬 요양원 보낼 거예요. 여기 있으면 귀찮기만 하고. 응, 맞아요. 처음부터 이 집이랑 재산 때문에 결혼한 거잖아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말자는 벽에 기대어 간신히 몸을 지탱했죠. 소연의 본심을 직접 듣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기억이 거짓으로 느껴졌습니다. 대호요? 그 바보가 뭘 알겠어요. 제 말만 믿고 있어요. 어머니가 치매 기운이 있다고 했더니 그대로 믿더라고요. 치매라니. 말자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은 정신이 멀쩡한데 며느리가 아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 그리고 보험금도 다 제 통장으로 넣었어요. 무릎 수술 보험금이 3천만 원이나 나왔거든요. 시어머니는 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말자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뒤돌아 방으로 가려는데 부엌 바닥이 삐걱거렸죠. 소연이 전화를 끊고 부엌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물 마시려고. 아, 그러세요? 제가 따라 드릴게요. 소연이 컵에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죠. 말자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병원 가보실래요? 요양병원 말고 정신과 쪽으로요. 뭐? 아니, 그냥 연세가 있으시니까 치매 검사라도 받아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소연의 말에 말자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눌렀습니다. 이제 며느리의 계획이 뭔지 알 것 같았죠.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 요양원에 보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저녁에 대호가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말자는 아들을 불러 조용히 말했죠. 대호야, 엄마가 치매 같아 보이니? 아니, 그게 아니라 소연이가 요즘 엄마가 자주 깜빡하신다고. 내가 뭘 깜빡했는데? 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죠. 그저 아내의 말만 듣고 막연히 그런가 보다 했던 겁니다. 아들아, 소연이가 나한테 한 짓을
너는 정말 몰랐니? 엄마, 저도 당황스러워요. 하지만 소연이가 나쁜 마음으로 한 건 아닐 거예요. 말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마저 아내의 편을 들고 있었죠. 그 순간 부엌에서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 약 좀 사다 줄래요? 정신과 약이요. 정신과 약? 왜? 요즘 어머니가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셔서 병원 가보자고 했더니 안 가신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말자는 벌떡 일어나 거실로 나갔죠. 내가 언제 이상한 소리를 했니? 내가 한 짓을 말하는 게 이상한 거니? 어머니, 또 그러세요? 제가 뭘 했다고 그러세요? 소연은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정말로 말자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연기했죠. 대호가 곤란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다들 예민하신 것 같은데. 예민하다고? 내 집을 빼앗아 놓고 예민하다고? 어머니, 제가 언제 빼앗았어요? 어머니가 주신 거잖아요. 도장도 직접 찍으셨고요. 소연의 태어난 모습에 말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증거도 없고 아들마저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말자는 철저히 혼자였죠. 그날 밤 말자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가 또다시 소연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대호와 대화하는 소리였죠. 여보, 어머니 상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자꾸 없는 일을 있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나도 걱정이야. 요양원 알아볼까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요양원은 좀. 그럼 어떡해요? 이렇게 계속 두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어머니 본인을 위해서라도. 말자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았죠. 소연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된 연극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연극의 마지막은 자신을 집에서 완전히 내쫓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에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을 감았죠.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본 충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열흘이 더 지났습니다. 소연의 압박은 날로 심해졌고 말자는 자신의 집에서 점점 더 작아져 갔죠. 끼니 때가 되면 부엌에 가는 것도 눈치가 보였고 화장실 가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소연이 거실에 서류를 펼쳐놓고 대호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 좋은 요양원 찾았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의료진도 전문가들이래요. 그래도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는 건. 그럼 어떡해요? 어머니가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데. 어제도 새벽에 부엌에서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그냥 가셨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말자는 가스레인지 근처에도 가지 않았죠. 하지만 대호는 아내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정말? 그건 위험한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없을 때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요? 말자는 방문 밖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죠. 소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요양원 상담 예약했어요. 같이 가서 어머니 모시고 가요. 오늘? 너무 급한 거 아니야? 급한 게 아니라 이미 늦었어요. 어머니도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신 상태예요. 말자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죠. 옷 몇 벌과 소중한 물건들을 가방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사진,
아들 어릴 적 앨범, 그리고 얼마 안 되는 현금. 점심때가 되자 소연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나오세요. 오늘 병원 가야 해요. 안 갈 거야. 어머니, 제발 좀 나오세요. 좋은 말로 할 때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말자는 대답하지 않았죠. 잠시 후 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대호야. 문 좀 열어줘요. 말자는 마지못해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난감함이 섞여 있었죠. 엄마,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해요. 할 이야기 없다. 나는 요양원 안 간다. 엄마 건강을 위해서. 내 건강은 멀쩡해. 소연이가 거짓말하는 거야. 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옆에서 소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이 집은 이제 제 집이에요. 제 집에서 제 마음대로 못 살겠으면 나가셔야죠. 뭐라고? 요양원 가시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시든지 선택하세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말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대호는 고개를 숙일 뿐이었죠. 아내의 말에 반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호야, 너도 엄마를 내쫓고 싶니? 엄마, 그게 아니라. 됐다. 알았어. 내가 나가면 되지. 말자는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소연이 비웃듯이 말했죠. 어머니, 그 가방에 제 집 물건은 없겠죠? 다 제 거니까 두고 가세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으며 말자는 가방을 열어 보였습니다. 자신의 옷가지와 사진첩뿐이었죠. 소연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현관에서 다시 확인할게요. 현관까지 따라온 소연은 말자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마치 도둑 취급하듯이 구석구석 확인했죠. 대호는 불편한 듯 시선을 돌렸지만 아내를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됐어요. 가셔도 돼요. 소연의 허락이 떨어지자 말자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평생 살았던 집이 낯설게 느껴졌죠. 대호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며칠만 친구 집에 계세요. 제가 소연히 설득해 볼게요. 아니다. 다시는 안 돌아올 거야. 엄마, 너도 잘 살아라. 누가 누구 편인지 이제 알았으니까. 말자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때렸지만 가슴속은 더 시렸죠. 뒤에서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의 인생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하기도 창피했죠. 한참을 걷다가 말자는 정길의 분식집이 생각났습니다. 발걸음을 시장 쪽으로 돌렸죠. 저녁 무렵 정길의 분식집에 도착한 말자는 구석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정길이 놀라서 달려왔죠. 말자야, 무슨 일이야? 안색이 왜 이래? 정길아, 나갈 곳이 없어졌어. 그리고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정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정길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나쁜 년, 내가 가서 혼내주고 싶네. 됐어. 이미 다 끝난 일이야. 뭐가 끝나? 너무 억울하잖아. 경찰에 신고하자. 증거가 없어. 내가 도장 찍은 건 사실이니까. 말자는 힘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길이 따뜻한 어묵 국물을 가져다 주었죠. 일단 이거 먹고 기운내.
그리고 우리 집 2층에 빈 방 있으니까 거기서 지내. 정기라. 뭘 그래? 우리가 얼마나 오랜 친구인데. 당분간 여기서 지내면서 대책을 생각해 보자. 말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족에게는 버림받았지만 친구의 따뜻한 마음이 위로가 되었죠. 밤이 깊어가는 시장 골목, 정길의 분식집 2층 작은 방에서 말자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빈손으로 쫓겨난 68살의 겨울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정길의 집에서 지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말자는 매일 정길의 분식집을 도우며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길이 가게 문을 닫고 말자 곁에 앉았습니다. 말자야, 이대로 있을 순 없잖아. 내 집, 내 재산을 그냥 빼앗긴 채로 살 거야? 그럼 어떡해? 이미 다 끝난 일인데. 끝난 게 아니야. 방법이 있을 거야. 정길이 무언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아, 맞다. 우리 시장 상인회장님 아들이 변호사야. 한번 상담 받아보자. 며칠 후 말자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젊은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갸웃했죠. 이상하네요. 증여 서류에 공증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큰 금액을 증여하면서 세금 신고를 안 했다는 것도 그게 무슨 말인가요? 탈세 의혹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머님이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에서 서명하셨는지도 입증해야 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가 덧붙였죠. 일단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며느님의 재산 상태나 거래 내역 같은 거요. 그날부터 말자와 정길은 조심스럽게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정길의 분식집에 자주 오는 손님 중에 소연의 친구가 있었죠. 아줌마, 여기 떡볶이 2인분 포장이요. 어머, 혜진이구나. 오늘도 친구들이랑 먹니? 아니요. 친구가 원래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안 온대요. 소연이 기집애 변덕이 심해가지고 정길이 자연스럽게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소연이? 그 시장 뒤 아파트 사는? 네. 요즘 돈 많이 벌었으면서 맨날 우리한테 밥이나 얻어먹어요. 자기 돈은 한 푼도 안 쓰려고 해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집이랑 돈 다 받아놓고는 짠순이가 됐어요. 투자한다면서 우리한테까지 돈 빌려달라고 하고. 투자? 정길이 관심을 보이자 혜진이 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주식이랑 코인에 미쳐 있어요. 근데 계속 잃는데요. 그러면서도 또 하고.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말자와 정길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중요한 정보였죠. 며칠 후 말자는 우연을 가장해 대호를 만났습니다. 아들은 놀라면서도 반가워했죠.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낸다. 너는 어떠니? 저는 요즘 좀 힘들어요. 소연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왜? 무슨 일 있니? 대호는 한숨을 쉬며 털어놨습니다. 돈 문제로 자꾸 싸워요. 투자 실패했다면서 대출금 갚느라 정신이 없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니? 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몰랐어요. 말자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소연의 약점을 확실히 알게 된 거죠. 다음 날 말자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소연이 문을 열었죠.
예전과 달리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되니? 소연은 마지못해 말자를 드렸습니다. 거실에 앉은 말자는 차분히 말했죠. 소연아, 힘들다며? 무슨, 다 들었어. 투자 실패하고 대출금에 쪼들린다고. 소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말자가 계속 말했죠. 이제 나도 공부 좀 했어. 효도, 간병, 위임. 내 방식 똑같이 해줄게. 무슨 말씀이세요? 변호사 만났어. 내가 증여세도 안 내고 공증도 안 받았더라. 그거 탈세야. 소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자는 여유롭게 말을 이었죠. 신고하면 넌 끝이야. 탈세에 사기 증여까지. 하지만 내가 도와줄 수도 있어. 어떻게요? 간단해. 내 집 돌려주고 빼돌린 돈도 돌려줘. 그럼 없던 일로 해줄게.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미 대출받아서. 그건 내 문제지. 일주일 줄게. 그 안에 정리 안 하면 고소할 거야. 말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변호사가 준비한 고소장이었죠. 여기 다 준비됐어. 내가 한 짓 다 적혀 있지. 소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말자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죠. 아, 그리고 대호한테는 비밀로 해줄게. 내가 스스로 깨끗이 정리한다면. 집을 나온 말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소연은 이제 궁지에 몰렸고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대출금과 탈세 고발 사이에서 결국 집을 돌려줄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고맙다, 소연아. 내가 날 가르쳐줘서. 말자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연은 말자의 제안을 거절했고 오히려 더 강하게 나왔죠. 하지만 말자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기라, 변호사님이 뭐래? 소송 준비 다 됐대. 그런데 말자야, 더 중요한 걸 발견했어. 정길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변호사가 조사한 내용이었죠. 소연이가 너한테 받은 위임장에 문제가 있대.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포괄적 위임은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는 거야. 말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길이 계속 설명했죠. 그리고 진명에 이전할 때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소연이가 위조했을 가능성이 있대. 발급일자가 안 맞아. 정말? 응. 변호사님이 그러는데 이거 형사 고발도 가능하대. 며칠 후 법원에서 첫 조정이 열렸습니다. 말자는 변호사와 함께 조정실로 들어갔죠. 소연도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죠. 조정위원이 양측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자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죠. 의뢰인은 당시 수술 직후라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을 이용해 재산을 편취한 것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소연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증여는 의뢰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입니다. 도장도 직접 찍으셨고요. 그때 말자 측 변호사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여기 병원 진료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김말자 씨는 수술 후 진통제를 다량 복용 중이었고 이는 판단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죠. 또한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문제의 서류에 사용된 인감증명서는 김말자,
씨가 직접 발급받은 것이 아닙니다.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변호사가 소연에게 뭔가 속삭였죠. 조정위원이 양측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조정으로 해결하시는 게 양측에 유리할 것 같은데요. 점심 휴정 시간, 복도에서 대호가 말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왔구나. 죄송해요. 제가 정말 바보 같았어요. 소연이가 이럴 줄 몰랐어요. 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말자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죠.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다. 엄마, 저 이혼할 거예요. 이런 사람이랑은 못 살겠어요. 오후 조정이 재개되었습니다. 소연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죠. 의뢰인이 화해를 원합니다. 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말자 측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동안 빼돌린 현금과 정신적 피해 보상도 해야 합니다. 결국 소연은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 명의를 다시 말자에게 돌려주고 빼돌린 돈도 모두 반환하기로 했죠. 조정이 끝나고 법원을 나오는데 소연이 말자를 불러 세웠습니다. 어머니, 할 얘기 있어요. 뭔데? 어떻게 하셨어요? 인감증명서 위조한 거. 말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고맙다. 네가 날 가르쳐줘서. 무슨 간병, 효도, 위임. 다 네가 가르쳐준 방법이야. 덕분에 공부 많이 했어. 소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썼던 방법이 그대로 돌아온 거죠. 일주일 후 등기소에서 명예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말자는 새로 나온 등기부등본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죠. 김말자라는 이름이 다시 소유자란에 적혀 있었습니다.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 정길이 옆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 됐어. 정말 잘 됐어. 오늘은 내가 한턱 낼게. 그날 저녁 대호가 말자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혼 서류 제출했어요. 그래. 엄마가 겪은 일 생각하면 정말 제가 너무 한심해요. 지나간 일이다. 이제 새로 시작하면 돼. 대호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말자의 얼굴에는 예전과 다른 강인함이 있었죠.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살다 보면 다 배우게 돼. 나쁜 사람한테도 배울 게 있더라. 말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죠. 곧 봄이 올 것 같았습니다. 법원 판결문이 나온 날 소연은 짐을 싸서 집을 떠났습니다. 떠나면서도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었죠. 하지만 말자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정길아, 내일부터 집 대청소 좀 도와줄래? 당연하지. 새 출발하는 거니까 깨끗이 해야지. 말자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었습니다.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더 강한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봄이 왔습니다. 말자는 다시 자신의 집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정길이 가져온 화분들이 베란다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말자야, 이 제라늄 어때? 봄맞이로 딱이지? 예쁘네. 고마워, 정길아. 현관문이 열리고 대호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이혼 후 대호는 매주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왔어요. 어서 와. 정길이도 와 있어. 대호는 거실에 앉더니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무릎을 꿇고 앉았죠. 엄마, 제가 정말 할 말이 있어요. 갑자기 왜 그래? 그동안 제대로 사과도 못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 하실 때 저는 아내 말만 믿고 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치매라는 말도 그냥 믿었어요. 한 번도 직접 확인해 보지 않고 가스레인지 켜놨다는 것도 이상한 행동한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는데 말자는 아들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대호가 계속 말했죠. 제가 왜 그랬는지 계속 생각해 봤어요. 편했던 것 같아요. 아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저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를 지켜야 할 아들이 오히려 엄마를 내쫓는데 동조했어요. 평생 후회하며 살 거예요. 정길이 슬며시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대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용서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제가 얼마나 후회하는지는 알아주세요. 말자는 한숨을 쉬며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일어나라. 무릎 꿇을 일까지는 아니야. 엄마, 나도 책임이 있어. 너무 쉽게 믿고 모든 걸 맡겼으니까. 우리 둘 다 배운 거지. 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자가 계속 말했죠. 앞으로는 서로 더 잘하면 돼. 너도 이제 혼자 살아야 하니까 정신 차려야지. 네, 엄마. 정말 잘할게요. 저녁 무렵 정길이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에 올랐습니다. 삼계탕과 여러 반찬들이 푸짐했죠. 자, 오늘은 말자 집 되찾은 기념으로 내가 해왔어. 정길이가 고생했네. 세 사람이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정길이 궁금한 듯 물었죠. 그런데 대호야, 소연이가 그 많은 대출금은 어떻게 갚았니? 대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처가에서 난리 났어요. 장인어른이 사기죄로 감방 갈까봐 집을 급하게 팔았대요. 30년 넘게 살던 집을. 아이고, 그 돈으로 대출금이랑 엄마한테 돌려줄 돈 다 마련했죠. 지금은 처가 식구들이랑 지하 월세방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말자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불쌍하긴 하네. 부모까지 고생시켜서 엄마가 그런 말씀을. 뭐,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원망도 이제는 없어. 대호가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소연이가 매일 전화해요. 다시 받아달라고. 잘못했다고 빌고 또 빌고. 번호 바꿔도 어떻게 알아내는지. 그만하자. 밥 먹는데 그런 얘기는. 정길이 분위기를 바꾸려 했습니다. 맞아, 말자야.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글쎄, 일단은 집을 새로 꾸미고 싶어. 너무 우중충해졌거든. 좋아. 내가 도와줄게. 우리 같이 인테리어 시장 가자. 식사가 끝나고 대호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말자와 정길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말자야,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강해졌어? 강해진 게 아니야. 그냥 살다 보니 배운 거지. 나쁜 사람한테도 배울 게 있더라고. 무슨 말이야? 소연이가 나한테 가르쳐 준 게 많아. 서류 하나도 꼼꼼히 봐야 한다는 것. 도장 하나도 함부로 찍으면 안 된다는 것. 말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도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것도. 그래도 넌 운이 좋아. 집도 되찾았고 아들도 정신 차렸고 그건 내가 도와줘서야. 정말 고마워, 정길아.
두 친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봄 저녁에 부드러운 빛이 들어오고 있었죠. 밤이 되어 대호가 돌아가고 정길도 집으로 갔습니다. 말자는 혼자 남은 집을 둘러봤죠. 소연이 있을 때는 눈치 보느라 제대로 못 봤던 곳들이 새삼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방에 들어가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다시 찾은 인감 도장이 있었죠. 도장을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제야 다시 찾았어요. 미안해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죠.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말자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죠. 모든 걸 이겨내고 다시 일어선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자는 일찍 일어나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자 상쾌한 봄바람이 들어왔죠. 베란다의 제라늄도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정길이었죠. 말자야, 오늘 시장 나와. 봄나물 장사하는데 넣어줄 거 좀 챙겨놨어. 그래, 곧 갈게. 전화를 끊고 말자는 거울을 봤습니다. 68살의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더 맑고 강해 보였죠. 이제 다시 시작이야. 말자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며 뒤를 돌아봤죠. 현관문에 붙은 명패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김말자. 다시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집.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말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봄날의 거리로 나섰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